저는 매일 밤이 되면 영등포에 있는 수많은 찜질방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연을 청취하시는 사연다방 구독자 여러분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찜질을 하러 다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찜질방이라는 곳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찜질방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녀, 60이 넘는 나이에 다시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그녀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그 찜질방에서 그녀와 함께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녀가 저를 어떻게 다시 남자로 거듭나게 해주었는지, 나이가 드는 것이 절망이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함종석이라고 합니다. 40년을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는데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살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2년 전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빈집, 그리고 정말 많은 책들 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강의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책과 연구 속에서만 살아온 저는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자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더 자주 생각났어요. 침대 옆에 놓인 아내의 빈 베개를 보면 저는 아내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자꾸 책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읽던 책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영미문학, 한국 소설, 심지어 철학책까지. 책장의 모서리는 아내의 손이 닿은 자리들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큰아들 민호는 아버지 혼자 계실수록 건강을 더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잘 신경 쓰라고요. 작은 딸 소영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권유는 계속되었고 저는 결국 가사도우미 고용을 수락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집을 치워주고 밥을 차려주고 말이라도 걸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하던 것처럼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 준다면 이 고독도 조금은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사도우미의 이름은 이연자였습니다. 55살의 여자였어요. 탈북민이었습니다. 처음 그 여자가 제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다른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제와 따뜻한 물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 긴장된 기운.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봤어요. 이연자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정말 검소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참으로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일을 하러 온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긴장한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자 씨도 처음부터 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여자도 외로웠거든요. 깊고도 깊은 외로움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첫 며칠은 그냥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치우고 밥을 지어주고 욕실을 청소하고 말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책장을 정리할 때 책의 제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사도우미라면 그냥 빨리 닫고 정렬하는 데만 신경을 썼을 텐데 이연자 씨는 책 한 권 한 권을 들었어요.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제목을 읽고 마치 그 책의 내용을 상상하는 듯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 아내가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연자 씨, 책을 좋아하세요? 그 여자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얼굴에는 뭔가 슬픈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책은 제 친구였어요. 오래전부터요. 대답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과거형으로 말했거든요. 마치 책을 친구로 삼던 시절이 지나가 버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자꾸 그 여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정리할 때의 그 섬세함, 밥을 차릴 때 숟가락을 놓는 방식,
그릇을 다룰 때의 그 조심성, 바닥을 닦을 때의 움직임이 마치 무언가를 아끼듯 보이는 그 태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고독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고독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이 그 순간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명의 외로움이 한 공간에서 만났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은 천천히 초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자 씨는 처음 주 3일만 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오게 되었어요. 저도 문의하지 않았고 연자 씨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도 연자 씨가 오겠지.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자 씨가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40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설렘. 68살 늙은이의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연자 씨가 오면 제 눈은 그 여자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면서 한 권 한 권의 책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그 손가락들이 마치 누군가를 쓸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조심성 있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제가 연자 씨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근처에 있는 카페로 연자 씨를 초대했습니다. 동네의 한 작은 카페였어요. 직접 만드는 빵이 맛있다고 자녀들이 자주 추천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연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 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연자 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집안일을 내 집처럼 정성껏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연자 씨는 흠칫 멈추었어요. 그리고 느리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서둘러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연자 씨가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왔어요. 연자 씨에게 무엇을 마실지 물어본 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물끄러미 연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나왔어요. 그 여자는 커피 잔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손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으세요. 난 이렇게 연자 씨와 앉아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연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가며 말했어요. 종석 씨, 저는 28살에 남편과 5살 된 아들을 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북한에서요. 그 말이 들렸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동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연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이 되었어요. 북한을 떠나온 지 저는 2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 아이는 30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모릅니다. 5살 때 얼굴만 기억해요. 연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 잔을 놓으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여자의 슬픔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고정되어 버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올 때의 아들이 그 나이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 고통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연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연자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연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인정받는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건 어떤 경험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자 씨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책은 정말 멋진 도구였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거든요. 책 속의 이야기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책과 달랐습니다. 가장 슬픈 부분은 책 속의 주인공들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석 씨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최근에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누군가 정성으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적셨어요. 제 손가락이 연자 씨의 손가락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두 명의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 연자 씨가 오면 저는 자꾸 그 여자의 곁에 앉고 싶었어요. 밥을 할 때, 책장을 정리할 때, 심지어 청소를 할 때도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연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연자 씨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연자 씨 계속 저희 집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집도 가꿔주셔야 해요. 네. 저도 계속 이 집에 오고 싶어요. 수줍어하며 연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연자 씨를 찜질방에 초대했어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연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찜질방요? 저 그곳 좋아해요. 종석 씨, 북한에 있을 때는 추웠어요. 겨울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처음 찜질방을 가보고 느낀 게 바로 찜질방의 따뜻함이었어요. 그곳의 열기가 제 마음도 녹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찜질방에 함께 갔습니다. 황토방에 앉아 구운 계란과 식혜를 먹었어요. 연자 씨에게 계란 껍질을 까서 주었습니다. 연자 씨가 양머리 수건을 만들어 제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순간이 저의 올 한 해 동안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을 기다렸습니다. 연자 씨가 집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연자 씨와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점심과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연자 씨는 자신이 북한을 떠날 때의 이야기부터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놓고 떠나올 때의 절망감,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희망, 그리고 25년을 혼자 버티면서 그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말입니다. 연자 씨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여러 번 수소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탈북자의 가족들은 감시 대상이라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들만이라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자와의 40년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으로서 살갑지 못했던 점, 자식들을 혼자 케어하며 그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후회를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재에서 연자 씨가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책장에 놓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고 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이 정말 예쁘셨네요. 눈빛이 깊으세요. 이 눈빛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한 눈빛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연자 씨를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연자 씨는 제 팔에 안겼어요. 처음으로 그 여자가 저에게 기대었습니다. 종석 씨,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그 여름이 어느 정도 깊어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딸 소영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아버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겠다고 가끔씩 집에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들르면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원래는 전화를 하고 집에 오는데 그날은 연락 없이 집에 온 거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파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제 손이 연자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소영이는 거실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가사도우미분하고 손을 잡고 계세요? 소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아버지, 진짜 이분과 그런 관계가 되신 거예요? 소영이의 얼굴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연자 씨는 그대로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소영이는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어요. 소영이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오빠, 듣고 있어?
그 말로 시작된 소영이의 통화는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연자 씨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30분쯤 후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준비된 대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집에 오는 길에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놨을 거예요. 저는 연자 씨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 정말이다. 아버지, 저분은 탈북민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세요. 엄마가 40년을 헌신했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영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탈북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만나세요? 나는 연자 씨를 사랑한다. 깊이 있게 말이다. 그 여자를 신뢰한다. 그래서 난 연자 씨와 혼인신고를 할 거다. 너희의 반대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어요. 마치 모든 공기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소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걱정되는 거고,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자 씨를 의심하는 그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결정은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지만 이것은 내 인생이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거나 그게 싫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자 씨가 보고 싶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연자 씨가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자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꼭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잠들었어요.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연자 씨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을요. 그것도 동등한 관계로요. 그 다음 주 저는 연자 씨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마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신랑 신부처럼 말입니다. 구청 앞에 벤치에 앉았을 때 저는 연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후회하나요? 연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종석 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을 떠나온 이후 처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종석 씨는 모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에는 친구 2명에게 부탁해 증일난 서명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구청의 창구 앞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공식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자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연자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석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잡은 펜이 혼인신고서 위에서 움직였어요. 함종석이라는 이름을 쓸 때 저는 68년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인신고 접수가 끝났을 때 저의 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혼인 신고할 생각은 아니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들아, 나 방금 혼인신고를 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 말 이후로 제 자녀들로부터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자 저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젯밤 연자 씨는 제 곁에서 울었습니다. 종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저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도록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말이에요. 혼인신고 후 저희는 남편과 아내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연자 씨는 저의 공식적인 아내가 되었고 저는 그 여자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조조 영화도 보고 한강 공원도 산책했어요. 어느 날은 찜질과 온천을 좋아하는 연자 씨를 위해 멀리까지 온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충추 수안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탕이 있었어요. 뜨거운 온천탕 물속에서 수증기 너머로 연자 씨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곳, 연자 씨가 제 옆으로 다가섰어요. 뜨거운 물 속에서 저희의 팔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연자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연자 씨와 행복했지만 가끔 자식들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점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한참 불빛이 켜진 창밖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잠들었는지 알았던 연자 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성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슬픔이 세상에 피해를 줄까봐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연자 씨를 안아 일으켰어요. 종석 씨, 연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있어서 종석 씨가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없었으면 저는 재빨리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는 연자 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자 씨도 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녀들이 연자 씨를 싫어한다는 것, 그 여자가 이 가족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깨달음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자 씨를 다독여 재웠습니다. 새벽녘 허전함이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제 옆에는 연자 씨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주방에서 연자 씨를 찾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연자 씨는 짐을 싸지 않았어요. 단지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연자 씨가 떠난 그날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자 씨는 짧은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갔나 싶었어요. 날이 밝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자 씨가 살던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저와 함께 살면서 정리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연자 씨가 일하던 가사도우미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자 씨가 가장 좋아했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모든 찜질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녔어요. 매일같이 집을 나와 하루 종일 찜질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혹시 그녀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밥도 챙겨 먹지 않았어요. 매일 밤 찜질방을 다니며 저는 생각했어요. 연자 씨가 왜 떠났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 여자는 분명 저를 사랑했어요. 혼인신고를 할 때의 눈빛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의 멸시와 의심이 그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예요. 28살의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나갔던 그 절망감이 다시 되살아났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제가 자녀들과 연을 끊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의 한 찜질방. 제가 연자 씨와 처음 함께 갔던 그곳이었어요. 거기 들어갔을 때 저는 신문을 들고 앉아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찜질방의 뒤쪽 어둡고 외진 코너.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이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형태, 그 키, 그 모습, 그 사람은 연자 씨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른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기 전에 연자 씨의 두 눈을 보았어요.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자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겨우 나온 한 음절 말입니다. 연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문 뒤에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달의 추적 끝에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연자 씨, 저예요. 제가 신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목이 또 메었습니다. 신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연자 씨의 눈이 보였어요.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여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했어요. 종석 씨, 자녀들에게 돌아가세요. 연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석 씨, 저는 남편과 자식을 버렸어요. 종석 씨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종석 씨를 먼저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종석 씨가 자녀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없으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으면서도 제가 자녀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연자 씨,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자 씨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종석 씨는 날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투지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연자 씨, 날 봐요. 정확히 봐요. 연자 씨가 저를 봤습니다. 난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선택했어요. 끝까지 말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반대해도, 자식들을 잃어도 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한 후 저는 반강제로 연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연자 씨, 우리 집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연자 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자녀들과의 연을 끊었어요. 이게 연자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연자 씨가 없던 한 달이 저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이제 연자 씨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연자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연자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연자 씨를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우리는 항상 가던 영등포 찜질방에 갔어요. 그런데 찜질방 입구에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이제는 친숙해진 주인 할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찜질방을 30년간 운영해 오셨어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은퇴하라는 자식들 성화에 못 버티고 찜질방을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황토방에 누워 손을 잡고 있을 때 연자 씨가 말했습니다. 종석 씨, 이 찜질방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찜질방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손을 잡던 곳, 그 따뜻한 손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줬던 곳 말이에요.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찜질방을 우리가 인수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가격은 적당했습니다. 제 연금과 제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충분했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찜질방 인수 계약은 2주 후에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전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과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이 찜질방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수한 것은 단순히 사업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책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연자 씨가 활동하는 탈북민 모임이 있었어요. 연자 씨는 그곳에서 최근 탈북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찜질방에 와서 친목도 다지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찜질방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날부터 결정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탈북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말입니다. 따뜻한 물로 차가운 가슴을 녹이고 우리의 존재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첫 무료 개방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연자 씨의 탈북민 모임 사람들이 여러 명 왔어요. 그들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어 가사도우미 센터에 전단을 돌리고 탈북민 지원 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천천히 끈기 있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월요일, 더욱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찜질방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자 씨가 중심이 되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찜질방 옆 작은 홀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요리 교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일자리 연결, 심지어 법률 상담도 제공했어요.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가장 특별했던 것은 연자 씨가 진행하는 인생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나온 고통, 25년을 혼자 버틴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 다시 행복을 찾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연자 씨의 말에 많은 탈북민들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모여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한 번은 35살의 탈북민 여성이 저희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북한에서 엄마를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고 있으니 용기가 난다고 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와 연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매일 새벽 찜질방에 출근합니다. 탕 청소를 하고 물을 채우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밤이 오면 찜질방을 직원에게 맡기고 연자 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은 연자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종석 씨, 이제 저는 제 슬픔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남편과 아들을 떠나온 그 고통, 25년을 혼자 버틴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이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매월 말 우리는 찜질방에서 나눔 행사를 합니다. 제 연금과 찜질방 수익의 일부로 탈북민들을 돕는 것이지요. 옷, 책, 때로는 현금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자 씨가 있고 찜질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한 젊은 탈북 남자가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함 선생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왔을 때 받은 정착금을 사기로 모두 잃었어요.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찜질방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신 100명, 1000명의 탈북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찜질방의 온천탕 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수증기 너머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28살의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나온 여자, 70이 가까운 나이에 자녀들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제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찜질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수십 명의 탈북민들, 그들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들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주변의 반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사랑을 지키려면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그 손이 따뜻한가, 그리고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자녀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기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될 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그저 두 사람 사이의 감정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사연다방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